네, 드디어 에필로그 2를 본문 빼고 이제 다 낭독이 되는 것이죠. 에필로그 2만 읽으면. 에필로그 2.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의 시대. 인재는 사라지고 인간이 남는다. 한 권의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만 한다. 프란츠 카프카. 박웅현인가 그 왜 광고 하시는 분이 이 명언을 가지고서 자기 책 제목으로 삼았죠. 뭐 아무튼 그 책 읽었는데 지금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책은 도끼단가 뭐 그래요. 아무튼 자, 읽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감옥에 갇혀 있다. 어떤 책은 지구 전체가 감옥 행성이고 지구인이 죄수라 말하면서 죄수 중 예술가도 섞여 있다고 했다. 예술가는 자신이 잘 설계된 감옥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챈다. 우리 한국은 더 혹독한 감옥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술가들은요, 그렇죠. 감옥이냐 아니냐, 자기의 자유로운 생각이 감옥에 갇혀 있는가 아닌가 하고, 또는 중독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인간에게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의심스러운 그런 면들이 있는데, 예술가들은 자기의 그 자유의지의 그 퍼센트가 뭐 보통 사람들이 1%라면은 뭐 1.1%, 1.2%, 약간 뭐 0.2% 정도 그 자유의지의 자유를 향한 갈망, 자유스러운 선택들이 아주 조금 더 많은 그런 존재가 예술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필자는 예술가로서 그 감옥에서 탈옥할 방법을 연구했다. 우리 한국인이 갇혀있는 그 감옥입니다. 일단 한국을 둘러싼 감옥은 12개의 큰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이 뭐냐면요. 외계인과의 인터뷰라는 책인데, 이게, 외계인과 인터뷰라는 책을 아주 100%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로스웰 사건 때, 미국에서 로스웰 사건 때 그 살아남은 외계인하고 여자 중일 거예요. 그 당시에 군인 여군하고 텔레파시로 대화한 내용, 인터뷰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쓴 거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그 이즈비라는 굉장히 뭐랄까요, 자유롭고 뛰어난, 우주에서 상당한 지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인데 자기 존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이즈비가 3,000명인가가 지구로 왔는데 뭐 어찌어찌 해서 아무튼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재밌었냐면은, 우리가 그 환단고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 환웅이 서자 환웅,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자 환웅에서 그 서자를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서자는 서열상의 서열상 그러니까 세자, 서열상 다음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식, 뭐 이런 뜻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서자가 우리가 왜 서얼 할 때, 서자 얼자 할 때 그 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건 그 환단국에서 3,000명이, 환웅이 3,000명인가를 데리고 태백산인가 와가지고 신시를 만들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 외계인과의 인터뷰의 내용이 비슷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단고기하고 그 외계인과의 인터뷰인가 그 책을 같이 연구해봐도 참 재밌겠다. 그리고 그거를 그 최희석이라는 분이 그걸 좀 연구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면서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썼는데,
외계인과 인터뷰에서는 그게 또 진화가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창조하고 진화하고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진화인데, 예를 들어서 우주 전체에서 각각의 수많은 행성에서 진화를 하는데, 좀 먼저 진화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먼저 진화한 그 존재들이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을 했다, 새로운 생명체를 디자인을 했다. 그럼 그게 창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진화예요. 그러나 굉장히 광활한 우주에서 다양한 행성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다른 행성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생명체를 디자인을 했을 때 아주 뛰어난 그 바이오 유전공학 기술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창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요, 신은 진화라는 방법을 가지고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창조를 하시는 거고, 꼭 뭐, 야, 외계인이 우리 지구인을 만들었대더라,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흑묘백묘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박쥐의 날개는 비막이잖아요. 피부가 변해서 비막이고, 그 다음에 새의 날개는 깃털이잖아요. 근데 둘 다 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상동기관, 상사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화론 공부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뭐 기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믿든 이 뇌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숭이랑 비슷하게 두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호르몬 같은 게 위기라든가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거랑 비슷하게 원숭이랑 우리랑 인간이랑 비슷하게 하는데, 자, 진화론을 믿는다면은 거봐라,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진화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할까요? 거봐라, 신이 비슷하게 디자인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외계인이 와서 지구인들을 뭐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또는 뭐 우리 지구 행성 외에 수많은 뭐 행성이 있다, 뭐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날개는 날개인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은 호르몬이고,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감정과 의식을 만드는 것은 그냥 그 자체인 겁니다. 그 물리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이 지구 전체가 감옥 행성이고 아니고, 그 외계인과 인터뷰 책을 보면은 그 불교의 윤회론을 또 재미있게 해석을 했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한국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 전체가 어떤 감옥에 1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일단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외계인이 뭐 지구인을 했고, 진화론이 맞고 창조론이 맞고 기독교인이고 불교도인이고 뭐 무당을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둘러싼 감옥은 12개의 큰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일본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북한이라는 5가지 국제관계 기둥과,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참 탈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곤란한 지경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6번째 기둥이 뭐냐면요, 기후변화하고 물부족이에요. 올해 그 가뭄이 심했잖아요. 내년에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극한 극소로 가거든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쪽은 더 추워지고 적도 지방은 더 더워지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더 가뭄이 올 수밖에 없고, 폭풍은 더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본문에서 폭풍을 대비하는 그 디자인을 미리미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뭄과 폭풍으로 인해서 대량
대량 그 식량을 대규모로 그 농사 짓는 데가 거의 망가지게 돼 있어요. 병충해라든가 폭풍, 사막화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은 빨리 도시농업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옥상에서 어떻게 작물을 기르고 그런 어떤 화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실제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특허도 뭐 출원하고 있고요. 자, 일곱 번째 그 과목의 기둥은 인공지능하고 자동화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기후변화가 더 큰 문제고요. 왜냐면 더 우리한테 1, 2년 내에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10년, 20년 후에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후변화와 물부족은 당장에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축소경제와 대량신업. 네. 이거는 뭐 5년에서 한 15년 또는 20년, 25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문제거든요. 축소경제와 대량실업이. 자, 고령화. 예, 고령화는 뭐 당장 이것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30년 후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은 제가 이거 기둥을 묶어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분리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써야 되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화 정책하고 저출산 정책은 각각 따로 잡아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11번.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문제죠.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자동화가 될수록 인공지능이 나올수록 심해집니다. 12번. 글로벌 경쟁 플랫폼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이 예를 들어서 구글하고 삼성이 지금은 둘 다 있지만 언젠가는 삼성이 사라지고 구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글로벌 경쟁 플러스 플랫폼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국제적인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야지 소비자들이 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밖에 없어요. 이 12가지의 기둥 안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감옥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감옥에. 뭐 창살이 있다고 감옥이 아닙니다. 어딘가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떠날 수 없을 때, 박차고 돌파할 수 없을 때 감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 변화하고 이제 국제관계 기둥 이 감옥 안에서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쟁 교육에 있어서 내 자식은 스카이 보내가지고 비록 다들 실업률이 올라가지만 내 자식만은 취업을 시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요 뭐가 문제냐면 그 자식이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 자 지금의 경쟁 교육 체제로 가게 되면은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창업을 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식만 출세시키려고 했을 때 그 자식이 대학을 나왔을 때 취업할 회사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다른 자식들 중에서 창의적인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그 창의적인 두뇌를 짓밟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이거 경쟁교육보다도 지금 스카이 나와도 다 실업자 되는데 내가 좀 학교에 투자하고 학부모가 좀 더 관심을 보이면서 열린 교육, 창의적인 교육으로 빨리 전환을 하자. 그래서 뭐 점수 매기기보다는 어떤 개성을 키워주는 그리고 인성 창의성 교육에 좀 이제 올인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가려면 함께 가야지 멀리 간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내시 균형이라는 것인데요. 내시 균형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색으로 여러분이 더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 갇힌 우리가 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 한국의 정치, 교육, 아무튼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 한국인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자, 강대국 틈에서 배신과 협력으로 살아온 역사로 인해 서로를 믿는 신뢰 자본이 약한 한국은 아무래도 이 감옥 안에서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 역사의 그 역사 자체가 치료가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최악의 선택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자, 이 책은 우리가 어쩌다가 폭풍에 휩쓸려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서로 최선의 내시 균형을 찾아서 가장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자는 희망을 담고 있다. 내시 균형은 집단 전체를 위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된다는 게임 이론인데 가장 유사한 속담으로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과 잘 통한다. 잘 통한다. 이 속담을 내시 균형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빨리 가는 것은 서두르다가 죽는 것이고 멀리 가는 것은 감옥에서의 탈출과 민주복지국가와 문화 강국의 완성이다. 필자는 우리가 내시 균형을 가장 확실하게 얻을 방법을 가정과 학교에서의 양육과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아이들을 여전히 보수적, 경쟁적, 이기적 교육으로 이끄는 충동으로 사는 것은 불신으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죄수를 키우는 것이다. 가장 비극적인 불신은 부모와 자녀 간에 생긴다. 2015년 올해 캐나다에서 모범생이던 딸 제니퍼가 성취압력을 주는, 성취압력이 뭔지는 얘기했죠. 성취압력을 주는 부모를 청부살해한 일이 벌어졌고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학생들이 예전의 카이스트 학생들처럼 연쇄 자살이 벌어졌다. 카이스트의 자살은 경쟁적 장학금 제도가 방아쇠였는데 이번 미국의 자살들은 미국 대학생들의 자살은 이게 더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 미국 대학생들의 자살은 과잉보호로 자녀의 앞길 장애물을 좀 이게 말을 줄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 앞길의 노인이라고 해버리죠 뭐. 제가 독수리 타법이거든요.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대신 치워주는 부모가 원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부모들의 성취 압력은 독수리와 물개가 아닌 뛰어난 오리를 기른다. 아이들이 락지자가 아니면, 공자의 락지자죠. 락지자가 아니면 그저 물에서도 잘 다니고 하늘도 조금 나는 오리가 된다. 오리는 SNS에서는 멋진 사진을 올리며 잘난 척하지만 물밑에서는 비교의식으로 파닥이는 오리발이 있다. 오리들은 더 실력 있는 그룹에 들어간 이후 더 잘난 오리들을 보며 좌절하는데 과잉보호해주던 부모는 그 좌절까지는 어찌하지 못하면서 해결하지 못하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가서 느낀 건데요. 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세화고를 나와서 서울대 미대를 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선화외고 서울여고 나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90%까지 되기도 해요. 인문계 학생이 정말 1-2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예중 다닐 때부터의 그 실기 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보다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술부 활동 좀 하다가 인문계 다니다가 미대를 가니까 이게 너무 딸리는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실기를 포기했어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료기법하고 컨셉, 독서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실기의 능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컨셉추얼 아트로 또는 교양을 쌓는 공부로 더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전환을 해버렸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제가 1학년 1학기 때 나는 붓질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밀린다, 예고생들한테. 이걸 이제 확실하게 느꼈죠.
저한테 서예를 가르치던 그 강사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네가 제일 못해. 와, 그래서 제가 붙잡는 거에 대해서 좀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자, 어쨌건 대학을 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정말 스카이 대학을 가게 되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천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경쟁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이거예요.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자살하는 오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한 좌절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다양성 교육을 받게 되면은 다른 길을 찾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는 성취압력하고 고정관념 위협 자체가 없는 상태로 자랐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나 보다, 딴 거 하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 성취압력하고 고정관념 위협, 그러니까 뭐 성공해야 되라는 이런 어떤 압력을 가진 사람은요, 더 잘난 우리 보면 엄청나게 좌절해버립니다. 그 부모가 그걸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그 어렸을 때 오피오이드계, 그러니까 엔돌핀이 잘 나오지 않는 애들은 자살 충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괜찮아, 너 괜찮아질 거야, 잘 살 수 있어. 엔돌핀하고 그 회복 탄력성의 그 인내력, 그러니까 인내력은 코르티솔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코르티솔이 인내력의 물질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 뇌과학적인 얘기는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세하게. 자, 그래서 이 오리가 이 자살하는 오리를 만드는데, 오리를 만드는 교육은 필자가 강조하는 교육의 바벨 전략과 정반대이다.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벨 전략은 독수리하고 물개를 만들자는 얘기죠. 오리를 기르지 말고. 근데 독수리와 물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독수리와 물개를 물개는 물에서 좀 놀게 해주고 독수리는 하늘에서 놀게 해주는 게 초등학교에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10살 무렵에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축이 아닌 야생성과 개성을 존중받으며 대안적이고 진보적이고 협력적인 좀 문장이 틀렸죠? 가축이 아닌 뭐라고 그럴까요? 야생동물처럼 이래버리면 되죠. 이게요, 제 문장을 좀 축약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오타가, 문장이 좀 깨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처럼 야성과 개성을 존중받으며 대안적이고 진보적이며 협력적 배움으로 이끄는, 아이들이 이끄는, 이게 또 틀리죠? 예, 주수관계가 틀려요. 배움으로, 협력적 배움으로 체험하는 거 해볼까요? 체험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또 만나봐야 돼요. 협력적 배움을 체험하는, 이게 틀리네 또. 하나 고치면 또 다른 거 고쳐야 돼요. 체험하는, 배려와 포용으로 함께 산다면,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과 함께라면 우리 한국은 12개의 기둥을 스쳐 지나서 감옥문을 벗어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운명처럼 놓여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미래가 이미 놓여 있다고, 꼭 평행우주론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운명처럼 놓여있는 문화선진국, 민주복지국의 입구를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사실은요, 다시 만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는 이런 나라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년 전, 막 몇천 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육은
그 말 자체가 자살오리를 기를 위험을 안고 있다. 자살오리. 예. 자살오리란 말을 자, 교육은 창조성을 꺼내도록 돕는 배움이 되어야 한다. 러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education 괄호 열고 이 밖으로 두케레 캐라 이거야. 드케 응? 꺼냄이죠. education의 우리말 번역은 참배움이다. 필자는 2년 전 김두루한 선생에게 참배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참배움 학교 연구회 회장인가 그래 이분이요. 저랑 뭐 한글 학교에도 같이 있고 아주 신념이 강하신, 좀 너무 강하신 분이죠. 자, 그리고 에듀케이션의 번역은 참배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에듀케이션이 참배움이구나 느꼈거든요. 자, 본문에 소개된 수잔 폴과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다. 먼저 수잔의 엄마가 체스를 잘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윗사람, 나 잘 몰라. 그러면 애들이 또 배우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성인들은 지금 우리 미래도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책임질 상황이 아니다. 자, 부모라면 일단 아이의 성공 전략에 대해 잘 모른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에디슨의 엄마와 수잔의 아빠는 자기가 바라는 아이의 미래를 포기하고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쪽으로 미뤄줬다. 21세기엔 교육을 20세기에 한 셈이다. 한국 나이로 17세에 품은 자기 개똥 철학을 발전시켜서 노벨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의 이 얘기는 환경과 멘토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다. 군대식 주입식 학교였던 당시 정원 1400명의 독일 레오폴트 학교에서 퇴학반 자퇴반으로 나와서 우여곡절 끝에 정원 150명 정도의 스위스의 아라우 학교에 진학했다. 여기서 주어가 없네요. 제가 단문으로 참 글을 쓰고 싶은데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당시 스위스에는 위대한 스승 스위스는 어쩜 이렇게 속도까지 느리는 거야. 당시 스위스 교육계는 위대한 스승 페스탈로츠의 영향 아래 있었고 아라우에는 독일에서 진보적 학생 중심 교육을 시도하다가 좌절한 교사들이 이주해 있었다. 네, 그 당시에 이게 됐었겠습니까? 지금 현대 2015년 한국도 잘 안 되는데 그때 뭐 히틀러 있고 이러던 시기에 진보적 교육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교사들이 스위스로 다 이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라우 학교를 만들었죠. 근데 운 좋게 아인슈타인이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유럽은 대안적 교육 실험을 할 나라 밖 영토가 근처에 있었지만 한국은 다른 땅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 정책은 대안교육에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 대안교육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협력교육이 잘 되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기적 자본주의가 확산시킨 어플루엔자를 치료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내시 균형을 깨뜨리면서 전체 사회를 오히려 가난하게 한다. 어플루엔자는 이제 풍요를 갈망하는 인플루엔자라는 뜻입니다. 어플루언스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인데요. 자, 어플루엔자에 걸린 부모의 교육은 자녀의 적성을 세심하게 발견하는 눈을 가리게 되며 적성보다 욕망의 유혹으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은퇴와 휴직의 시기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수가 많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자기 직업의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의사는요, 어디서 제가 읽었는데 암 발병률이 16배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의사 직업을 좋아하는 그 의사가 있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의사가 있었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6배인가 16배인가 높아요. 암 발병률이. 자, 플루엔자의 영향 하에 일하는 동안에는 업무 성과를 위한 긴장의 물질이 면역력을 유지시키지만 잠시 쉬거나 은퇴한 후에는 늘 쓰던 인내물질 코르티솔이 여전히 잔존하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려 서가 좀 반복되니까 떨어뜨려 비극적 슬럼프나 병약한 말년을 보내게 된다.
먹고 살만하면 죽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자기 적성, 적합성과 이타적 자본주의, 그리고 소명의식이나 인류의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코르티솔 잔존이 적고 도파민이 많기에 쉬더라도 면역력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제는 자식을 인재를 만들려는 생각보다 인간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인재는 재능을 키우는 것이라 인공지능 AI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틈 사이 간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기에 AI의 빈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인재를 만들려는 마음은 인스트럭션, 암기주입식 교육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인간으로 키우려는 결심은 에듀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배움탐구식 교육. 이거는 에듀케이션은 학생 지가 스스로 자녀들이 알아서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인스트럭션은 이제 이게 좀 약간 성취압력을 주는 게 인스트럭션이죠. 고정관 인스트럭션을 하다 보면요, 고정관념 위협. 야,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고정관념 위협을요 가장 많이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주는 데가 바로 사교육이 학원이에요, 학원. 왜 이제 오셨어요? 늦었어요. 중학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싼 돈을 내게 하는 거죠. 자,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교육과 배움의 차이에 대해 후기에 다시 강조하고 싶다. 교육은 크게 지식을 주입하는 교습 인스트럭션과 아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에듀케이션으로 나뉜다. 암기주입식, 배움탐구식. 이거 참 교육이란 말이 여전히 쓸 수밖에 없네요. 이게 이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암기주입식 인스트럭션이 암기주입식 교육이라는 건 맞는데요.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배움탐구식 러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학습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좀 말이 되거든요. 배움탐구식 학습이죠. 교육과 학습이 다르죠. 학위시습지, 박학신문, 신사명변, 독행, 그 학습이죠. 그러니까 학문이죠, 학문.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학문으로 하면 더 좋은데, 어쨌건 왜냐면 묻는 거기 때문에. 학문으로 바꿔야 되나? 이 뉘앙스가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면서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은 오히려 인스트럭션하고 에듀케이션의 중간 정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확실하게 인스트럭션이고요. 에듀케이션은 학문이에요. 자기가 의문을 가져야지 이거 꺼내지게 되거든요. 학습은 이 중간에가 있어요. 그래서 학문으로 합시다. 자, 에듀케이션은 배움탐구식 학문이에요. 으로 나뉜다. 좀 어색하죠. 자, 아이의 직관을 존중하여 깨달음을 이끌어내자는 에듀케이션을 중시하는 스승들은 해야죠. 왜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 이런 스승은 있으니까요. 체험과 연구와 실험을 통해 깊은 사고력을 꺼내려 한다. 아인슈타인은 아라우 학교 1년을 천국에서의 1년이라 불렀다. 정말 배움의 참맛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교사 최고의 덕망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했다. 참 배움의 기쁨은 공자의 표현으로 락지자를 만드는 원동력이며 락지자는 창조의 원동력이다. 창조성의 원동력이다 할까요? 자, 인간의 삶은 계속되는 창조이다. 심장은 그 민감한 열정으로 미래가 주는 영감을 느끼며 때로는 용기를 준다. 간뇌와 중뇌는 영감을 추구하는 일에서 쾌감을 느끼고 어서 뭐든 하라고 충동질을 한다. 네, 이게 하나전두엽의 바로 그 동기부여질을 하는 거죠. 전두엽은 덩달아 그 일이 재미가 있을 거라 느끼며 계획하고 실천하고 협력한다. 전두연합령 협력하죠. 축두엽은 그동안의 경험을 잘 구르고 비벼서 전두엽에 통찰력을 준다. 축두엽은 나이가 들수록 발달을 하기 때문에요.
나이가 들수록 통찰력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자기 세상을 펼치면서 무아증양의 몰입으로 심장의 리듬과 함께 이 모든 창조의 행위를 하는 두뇌와 몸의 악단을 지휘한다. 두뇌와 몸은 거의 동시에 자기가 맡은 악기와 화음을 연주한다. 이렇게 온몸으로 표현하는 삶의 오케스트라는 늘 협주곡과 변주곡을 세상에 들려준다. 자기 주도성은 호수 위에 부는 바람과 같다. 그 바람으로 생기는 물결은 심장의 박동이며 피리소리 같은 주파수이다. 만물은 분자 진동을 유지하며 존재한다 하면 되겠죠. 레이몬드 라이프는 인체의 5216 부위가 평균 58Hz의 진동을 유지하는데 이 주파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암 등의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했다. 모든 바람은 팽팽하게 정지한 기타줄과 얼음처럼 정지한 에너지장의 수면을 건드리는 스트로크이다. 제가 이 표현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어디서 본 거 아니고요. 기타줄을 튕기는 거하고 얼음인지 이게 유리인지 아크릴인지 얼음인지 모르는 아주 정지한 에너지장의 수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람이 그 수면을 탁 건드리거든요. 그때 생기는 게 뭐냐면요. 촉군이에요, 촉군. 제가 촉군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촉군이 그러니까 멤브레인 이론이 있어요. 빅뱅 이론 중에서. 빅뱅 이론 이제 멤브레인 이론 이제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요. 그 막이 두 개의 막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압하고 고기압 이렇게 만나면 그러니까 한랭정선하고 온난정선 만나면은 장맛비가 내리잖아요. 그 비가 생기는 원리 눈이라든가 물방울이 생기는 원리랑 비슷한데 서로 이질적인 두 개의 면이 만나는 순간 촉군이 생겨요. 그러니까 멤브레인 이론에서는 그것이 빅뱅의 이론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빅뱅이라든가 블랙홀이라는 것은요. 그 우주에서 그 크기라는 것이 정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멤브레인이 막이 만났을 때 생기게 되는 그 띠 모양이 둥근 띠 고리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촉군 이론도 생각하면서 제 호를 고리들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고리들이 촉군이거든요. 근데 그 두 멤브레인 막이 만났을 때 그 진동하는 촉군의 모양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물결치는 물 위에 그 유리막을 얹었을 때 그 고리들이 형성되는 거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멤브레인 이론 자체가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우주에서는 그 이질적인 막이 만나면서 바로 촉군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질적인 것이 만나는 그 순간이 바람이 수면 위에 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표현이 나온 겁니다. 모든 바람은 팽팽하게 정지한 기타줄과 얼음처럼 정지한 에너지장의 수면을 건드리는 스트로크이다. 자, 자기주도성이란 바람은 리비도이며 쿠나투스이다. 자기주도성은 다른 말로 온몸이 기쁨으로 추구할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이다. 목표를 스스로 생각해내는 능력은 얼마나 중요할까? 당분간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인간을 능가하지 못하는 유일한 것은 아마도 존재하는 이유와 관련된 목표 설정일 것이다. 이게 동기부여 능력이죠, 한마디로. 목표 설정에다가 조금 쉽게 동기부여 써놓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이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나 꽂혔어. 저 필이 꽂혔어. 인공지능이 그렇게 되려면요. 인공지능에 영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혼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10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과연 그럼 10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가 굉장히 안전한 영역 IQ와 EQ가 인공지능에게 정복이 됐을 때, 점령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면 점령이 된 거예요, 무조건. 점령이 됐을 때 우리는 리비도, 코나투스, 동기부여, 존재의 이유를 설정하는 거. 이와 관련된 목표를 없애버릴까? 존재하는 이유와 관련된 설정일 것이다. 의미 설정을 해버릴까요? 목표 설정보다 의미 설정이 훨씬 낫네요. 예. 바로 이거죠.
이게 가장 안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존재하는 이유와 관련된 의미 설정,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 동기부여예요. 그리고 이 동기부여 임펄스, 이게 매트릭스에서 나온, 매트릭스 그 영화에서 그 마우스라는 아주 수다쟁이 키 작은 배우가 임펄스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뭐 이러거든요. 어쨌건 그 임펄스죠. 충동, 뭐 임팩트, 가슴 속에서 심장에서 막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열정 이런 거. 바로 그런 거, 그렇게 키우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에필로그 2가 참 길어지네요. 부연 설명이 많다 보니까. 자, 필자가 중학교 때 읽었던 지그지글러의 어떤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몇 개의 책이 생각이 나요. 일단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권해줬던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지그지글라의 정상에서 만납시다인가? 그런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 구경하고, 책은담. 예, 좀 서로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죠? 정상에서 만납시와 책은담. 느낌이 다른데, 아무튼 다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재밌었다고 말을 못하겠네. 자, 넘어갑시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하는 종신형을 받은 셈이다. 어마어마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종신형. 재밌죠? 무슨 얘기냐면 존재하는 이유와 관련된 의미 설정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로봇과 AI,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사람을 위해서 일하죠. 그죠? 그럼 사람과 인공지능 여기서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뭔가 의미 설정과 목표 설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그걸 아직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재가 되고자 하면은 인공지능과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키우고자 하면은 바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의미 설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신형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에필로그 2에서 맨 처음에 감옥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감옥.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 자기 스스로 그 의미 있는 삶을 향한 강력한 동기부여. 그래야만이 우리는 종신형을 명한다 이거예요. 면하고 죄수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양육과 교육은 사회활동과 수감생활을 가르는 일인지도 모른다. 필자는 세 가지 추구란 말을 좋아한다. 역시 매우 인간적인 세 개의 단어들이다. 자기주도적 삶을 두 글자로 줄인 추구. 이게 한자가 틀립니다. 뜻이. 자기주도 학습을 두 글자로 줄인 추구. 그리고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한, 제가 사람 이름은 요걸 좀 따옴표를 해주거든요. 잠깐만. 뭐야? 인서트 잘못 눌렀나? 그리고 오이씨 노자가 인서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맞네.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한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의 추구. 그러니까 같은 동의어인데 추구 이렇게 있어요. 행복 추구의 추구와, 이건 행복 추구할 때 이 한자를 씁니다. 번질 추구의 추구, 번질 추구할 때 이걸 씁니다. 천지불인 이 만물 위 추구의 추구이다. 이 추구가 이 추구, 이 한자 추구죠. 앞의 두 추구와 노자의 추구는 대비되면서도 서로 돕는 말이다. 뭔가 추구하는 것과 쓸모없이 버려지는 추구는 스티브 잡스가 결국 누구나 죽으니까 자신의 심장과 배짱을 따르라고 했던 말이 연결해주고 있다. 그의 말은 삶도 결국 허무한 추구이니
지푸라기이니 지금 추구할 뭔가를 추구해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추구가 이제 의미나 행복, 뭐 삶의 큰 목표 이거고요. 이 추구는 이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삶이 허무한 추구라면 여기서 의미 설정, 목표 설정을 하는 그 배짱 있게 한번 뭔가를 한번 용기 있게 뭔가를 추구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추구를 위해서 면밀한 추구를 또 해보는 것이죠.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하고 싫은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유의 중심에는 자신을 존경스럽게 바라보려는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의 노력에 감동하는 자신이 있다. 이 말 저기 조종래 선생님 말에서 조금 힌트 얻은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겠다는 결심과 재결심을 계속해서 하는 영혼이 있다. 자유라는 것은 제가 스웨덴보르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스웨덴보르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스웨덴보르의 책을 한 5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그 천사의 말을, 그러니까 스웨덴보르가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지옥이 있어. 지옥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옥에 있다는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인 걸 모르는 것처럼, 노예인 사람이 노예인 걸 모르는 것처럼. 자, 뭐 그것도 참 재밌었고요. 열심히 살아 그냥 지옥에서. 그게 일상인 줄 알아.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스웨덴보르가 천사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 지옥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좋은 대로 만들면 되지. 그랬더니 그 말에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만든다. 대칭점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양한 방향으로의 이동성이 사라지게 되면 자유의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